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기온이 낮은 상태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습도는 23%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성뉴스 오창석 소기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징글징글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김용민 라이브를 검색한 다음 2019 우리 가족 3대 뉴스 그리고 2019 대한민국 3대 뉴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징글징글 2019 공개방송에 함께할 행운의 주인공 19분은 13일 금요일 생방송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네,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앞서 6시 뉴스 앵커가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래요. 이 가끔 목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네. 갑자기 추워졌을 때 이게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예. 갑자기 사례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6시 뉴스 앵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하셨어요. 네. 지극정성을 다하셨다고 김재용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밖에서 아나운서 성함을 적어주셨는데 알지요. 그러나 그걸 또 얘기를 하면은 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최선을 다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 극한 직업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네. 감기 걸릴 자격이 없어요. 아나운서들은. 네, 맞습니다. 네. 자격이란 표현보다는 감기 걸리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네. 자,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어떤 뉴스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네, 처음으로 지금 울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라고 지목된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게 당초 2017년 10월입니다. 10월에 송병기 현 시장이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현재 울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수사 상황이나 언론을 통해서 울산 시민 역시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가 전달한 내용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그래요. 또 검찰과 또 검찰의 입장을 지지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이런 거죠. 송병기 씨가 네. 그 송철호 캠프에 나중에 이제 합류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에 앞서서 김기현 시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정보를 보냈다. 그런데 그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고 네. 뭐 정리해서 보내준 정도고 그리고 송병기 그 현 부시장이 김기현 시장 시절에 김 시장과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관계였고요. 네. 근데 뭐 정파적으로 따졌을 때 네. 민주당 편을 들기 현재 송철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였느냐 이 부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송철호
부시장, 송철호 시장과 함께하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박맹우 시장 때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파적인 문제를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맹우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박맹우 시장과 함께 컸기 때문에 박맹우계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뭐 민주당과 친민주당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뭐 덜어는 또 이제 뭐 양지만 쫓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진짜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 다음 시장으로 송철호 씨가 될 거니까 나 여기다 배팅하겠다 이 차원에서 제보를 했는지 이건 불분명합니다. 네, 불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이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시장 비서실장이 특전 레미콘 업체 일감을 몰아두고 접대를 받았는지 이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김 전 시장 친형과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 알선에 참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시장 친인척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것, 두 번째 거는 경찰은 이것이 관여가 있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후원금을 받은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 책임자 1명 등 모두 6명이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제보를 해서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언론들이 벌써부터 예단해가지고 이 네. 사람은 이런 의도로 했을 것이다. 아니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신중한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도하라고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일까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뭐 제가 예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너무 확신에 차서 보도를 해가지고 아니 신문 타이틀이 말이죠. 송철호 측근, 송철호 측근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송철호 측근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제목에 보면은 뭐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인연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입니다. 이 내용과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네. 단순히 친분 과시를 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비리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 검찰의 또 의도가 읽힌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1차 수사를 아예 경찰한테 맡기든지 뭐 그건 아마 절대로 안 해. 그렇진 않겠죠. 네.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국민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의 나경원 원내대표 유임 불가 결정에 대해서 찬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반대 목소리,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월권을 했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간 대여 투쟁을 효과적이고 강력히 진행했다며 네. 감사의 말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네네네. 함께 참석한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마지막까지 헌신한 나 원내대표의 충정을 기억하겠다. 지도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가 돼 나가자라고 후폭풍을 약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반대편의 의견이 있는데요.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국가로 치면 이는 헌법을 무시한 일이다. 네. 황 대표가 원칙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사무처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거침없이 의사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 네네. 사선의 정진석 의원 역시 혼자 정치를 하느냐. 내가 정치를 20년 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원과 당규를 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보냈는데요. 당원 제55조와 당규 제24조 3항을 종합하면은 당대표의 경선 공고 권한은 선거일을 정한다는 절차상의 권한일 뿐이고 임기 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뭐 원내 지도부의 그 선출이라든지 뭐 임기 연장 중단이라든지 이런 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랄까요,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직자 인선을 최근에 7명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네.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사람들과 적은 수로 결정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내용 김태흠 의원이 이거는 의총을 열어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내 대표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측근들 내보내고 또 다른 측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이게 뭐 탕평 그 기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불거지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요. 7, 8분 정도 비공개 명담을 7, 8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짧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요. 큰 말은 오갈 수가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7, 8분 정도는 뭐 그동안 고생하셨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황교안 대표는 뭐 잘 다독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남겼고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제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흉금없는 대화를 나눈 시간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10분 정도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사실은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메시지인가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갔는데 리설주 여사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 그리고 군사 지휘관들을 대거 데려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강경한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도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백마 타고 가는 장면은 좀 너무 좀 그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마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또 산에 올라간 백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북한이 이제 노동당 중앙위 전체 회의를 전원회의를 연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아마 12월 말이기 때문에 네. 12월 말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내용도 함께 결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로 네. 미국과의 협상을 멈추든지 가든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연말까지 미국이 어떤 답을 줄지 답을 안 줄지 이게 또 주목된단 말이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또 강경한 메시지를 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017년 상황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그 두 국가의 지도자가 세게 붙었을 때 네. 2018년 확 해빙 모드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그 상황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김홍걸 민족화해협령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만났는데요. 그분 말씀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로 시한을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발맞춰서 연말까지 무슨 선물을 주든지 무시를 하든지 그러기에는 너무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북한 스케줄에 꼭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네. 뭔가 실효적인 그런 그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한 3월이나 4월쯤에 네. 가시적인 북미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시는데 3월 4월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섭섭해하겠네요. 굉장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상수 의원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123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도 백마 타고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탔다면은 뭐 저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지 않겠는가.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보다 체급은 조금 더 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까? 네. 예, 제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네. 예, 머리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덜 나갑니다. 예, 오창석 씨. 네. 이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뭐가 있죠? 네,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에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정당은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주요 골자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 그러니까 국가가 지급한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이렇게 만약에 밝히지 않고 잘못 쓸 경우에는 횡령이나 유용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겠다. 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임재훈 의원 안에 보면 처벌 수위를 조금 강화해서 원하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놨습니다. 어허. 하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국회에서 이 법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라는 네. 학부모들의 요구였습니다. 예, 그래요. 참 애절한 그런 호소인데 말이죠. 예.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한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오늘 그 유치원법 수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네. 초대하려고 했는데 역시 일정이 있으셔서 아쉽게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5시, 6시 때 이렇게 일정이 많으시나 몰라요. 예. 네. 뭐 바쁘게 활동하시는 건 참 보기 좋습니다만은 네. 전화 연결도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셔서. 예. 하지만 김용민 라이브는 전화 요청을 드렸다. 네. 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지도 않았다. 이거 얼마나 불공정한 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로젠 듯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저녁 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 김용민 라이브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좀 요청드리면 좀 받아주세요 좀. 나 참. 네.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네. 전국 방송입니다. 게다가 네. 전국 방송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CBS다 정관용의 시사잡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까. 아, 네. 거기는 좀 쫑쫑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대모사로 합니까? 그러면 정관용 아니 뭐 시사자기 목소리. 우리 저 제작진께서 하시니까. 아, 네. 예. 그렇게라도 좀 해서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볼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방송할 때 정관용 선생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네. 하든지. 예. 자, 마지막 소식 짧게 하나. 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으로 입당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당사를 방문해서 직접 네. 입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출마하고 싶었던 천안을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 박찬주 전 대장과 뭉치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입당 여부를 가름지을 잣대가 되겠네요. 네.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는다면은 네. 입당 원서를 받는다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딱히 막아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요. 네. 이 심사위 같은 경우는 보통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출마를 했거나 당에 피해를 준 행위를 했을 때만 열리는데 지금 처음 그냥 입당을 하는 것이라. 처음 입당하면요. 네. 웬만하면 받아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 입당을 했는데 그날 8시간 만인가 바로 제명이 됐습니다. 아, 본인 얘기를. 아니 뭐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예, 있군요. 그렇죠. 그걸 또 콕 집습니까? 나 참 우리 그냥 오창석 씨 눈치도 없어. 예.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잠시 후에 가고. 죄송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해겁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 알파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 처음으로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으며 최대 80%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판매은행들이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보다 철저한 검찰 개혁을 위해 그 어떤 개혁 저지 움직임도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가 된 추 장관 내정자. 그와 검찰의 악연을 살펴보자면 때는 2016년 10월 13일 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 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 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2010년, 이미 13년 전이죠. 12월 6일 그 당시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 요청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검찰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를 하면서 저를 기소했습니다. 사실 검찰이 봐주려고 했다면 봐줘도 될 일. 하종대 동아일보 기자. 채널A에서. 근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거법을 검찰이 적용할 때는 이 정도는 사실은 무혐의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한다면은 이거 당신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해가지고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의 검찰의 기소는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거를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야당에서 보면은 야당은 좀 너무 엄격하게 하고 여당은 좀 관대하게 해석하고.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이것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소행으로 규정. 추경안,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해준 그날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에 탐문해본 결과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다.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병우는 검찰 출신. 당시 검찰에는 우병우 기지들이 덕지덕지. 한편 당시 여당,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게 민주당 시각. 전해철 당시 최고위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종용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친한 사이에서 나온 사적 대화라는 당사자들의 해명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뜻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물론 심지어 사정기관을 동원해 비리를 캘 수 있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조언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국정의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떨어진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전투력은 최고 수위라고 할 수 있을 듯.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Do it, do it, you. It'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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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It's you. Do it, do it, you. Do it, do it, you. It'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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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It's you. Do it, do it, you. 알고 싶은 게 매일 너무나 넘쳐. 느껴봐야 할 것 더한 넘쳐. Yeah, babe, yeah, yeah, babe. 때일 수백 번 상상하며 기다려왔던 그에게 do it you. 입 맞추는 순간 잠에서
날아가겠어 입 맞추는 순간 잠에서 깬 그녀 찾아와 Do it too 전혀 다른 시공의 눈을 뜬다 해도 Do it too 난 이렇게 떨리는 가슴을 믿어 아직 모르는 세상을 내게 열어줘요 Grow up Grow up Grow up 아직 모르는 세상을 내게 Amber I got a little pen, pick up the slack. You wasting time with the chit chat. You got so give it all you got. Time to make it, take it. 설레요 두근거리는 맘 왠지 마치 동화 멋진 예감 타타타고 왔네 now. Do it too 대이 수백 번 상상하며 기다려왔던 세상에 Do it too 입 맞추는 순간 잠에서 깬 그녀 찾아와 Do it too 전혀 다른 시공의 눈을 뜬다 해도 Do it too 난 이렇게 떨리는 가슴을 믿어 아직 모르는 세상을 내게 열어줘요 Do it too Grow up Do it too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함께한 노래는 FX의 추였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이야기 들으시고 추 들으셨어요. 자, 2078님 강석호 의원 지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인터뷰하는데요. 아니 오늘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랬거든요. 바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사양하셨는데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바쁜 일정이 CBS 라디오 출연이었나요? 하하 이거 참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하여튼 매일 하여간 섭외를 해서 섭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4036번 쓰시던 분, 여기는 경기도 화성 상신 지하차도인데 용수처 방송이 안 들리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LH가 만들었고 화성시가 인수받은 상신 지하차도인데 이거 말이죠. 저게 라디오를 안 들리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네. 용수처 방송 들릴 수 있도록 KBS 1라디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에서 애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지하차도라고 하는데 라디오는 들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디오가요. 네, 화성시 부탁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926번 쓰시는 분 오늘 대구가 춥습니다. 중2 우리 아들이 롱패딩을 입고 가신 걸 보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늘 파이팅입니다. 대구의 한결같은 아줌마 추미애 후보자님 우리 신랑 딸 아들이 추시라서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추미애 후보자가 대구 출신이에요. 네, 대구 세탁소집 딸 추미애 후보자인데요. 예. 자, 오늘 정답은 바로 전관예우였죠. 전관예우. 네.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신 분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는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전관예우였습니다. 나이스에스님, 강석호 의원이 정관용님 방송 찾아간 것은 정관용이니까 정관예우 아닌가요? 약 올리고 있어 지금. 예. 자, 그래요. 2181번 쓰시는 분 정답 특혜. 네. 자, 그리고 2380번 쓰시는 분 동문서답. 네. 그리고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전직여우. 전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난다고 했는데 전직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고래검사. 네.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네. 자, 그리고 김지일님 전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난다고 했는데 전광훈 예우.
네, 전광훈 목사를 예우하고 있다. 예, 그래 보입니다. 6월에 고발을 했는데 여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이 말이죠. 왜 그러죠? 예, 사안이 뭐 가벼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뭐 다 뜻이 있겠죠. 검찰에. 예, 하얀 새님 위험한 관계. 네. 자, 그리고 K73921437번 쓰시는 분. 아까도 보내셨는데 위험한 관계. 네. 자, 그리고 에스코트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069번 쓰시는 분. 전관 예우할 게 없어서 전관을 예우합니까? 국민이나 예우하세요. 검찰. 아주 사이다입니다. 자, 그리고 골블리님, 네, 골빈으로 읽을 뻔했습니다. 선배 대접. 네. 예. 자, 그리고 전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난다고 했는데 0935번 쓰시는 분 전우병우. 네. 자, 그리고 2069번 쓰시는 분 전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난다고 했는데 전두환 노대우라고 보내셨어요. 네. 자, 9771번 쓰시는 분 전관이요. 대한민국 사면, 혈연, 학연, 지연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최성우님 전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난다고 하니까 전주한우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8113번 전관예우 정답. 정말 언제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요새 더 심란한 전국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253번 쓰시는 분 정답 전관예우. 정치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음악방송에서 김용민 라이브 쇼로 갈아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쇼가 뭐예요?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0289번 쓰시는 분 전관예우 김용민 씨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씨 라이브가 아니라.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갈 시간 6시 37분입니다. 박소영 씨. 네, 추운 날씨에 차량 고장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 의정부 부근에서 있었던 차량 고장이 여파로 송초부터 9km 구간 정체가 여전하고요. 구리에서 서하남 또 성남에서 판교까지 밀립니다. 반대쪽으로 판교에서 토평 사이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이후로 일산에서 송내까지 19km 구간에서도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달래내 고개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전에 남사 정류장에서 오산 그리고 기흥에서 판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유성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또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 더 가서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의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12월에 만납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12월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기 제일 답하기 어려운 게 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네, 저는 추울수록 머리도 맑아지고 책 읽는
그 느낌도 환해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시사철 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선태 교수님. 네. 근데 진짜 오늘 굉장히 쉽더라고요. 오늘 좀 밖에 돌아다니는 하루였는데 어떻게 우연히 옷을 부실하게 입고 나갈 때 있죠? 왜?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럼 달달 떨면서 다니는데 돌아와서 이제 따뜻한 데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겨울이 참 사람을 치열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아주 상투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하루 그렇게 보냈네요. 전 한 5살 때인가요? 할머니께서 뜨거운 물을 대야에 붓고 제 발을 씻어주신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5살이요? 5살 때. 예. 거의 힘든데 5살 기억이 나요. 하긴 8살로 정정하겠습니다. 내 친구 너무 유모차에 실렸던 기억이 난다는 애가 있긴 있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5살이면 조금 쉽진 않아요. 예. 그래요. 우리 나는 본다님,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겨울 나그네와 일주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 또 관심을 갖고 또 정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많이 건너뛰었거든요. 일을 한다, 또 이런저런 또,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온라이트 했던 그때 또 기억이 또 새로워지고.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온라인은 다음 주, 다음 주쯤 얘기하고. 온라인으로 합시다. 나중에. 예. 왠지 두 분과 있으면은 자꾸 옆으로 새고 싶은 마음이 막 어릴 때 추억도 떠오르고. 오늘은 진짜 갈 길이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서영애 선생이 짓고 김성애 선생이 번역하고 장석흥 선생이 해설한 어느 한국인의 삶입니다. 어느 한국인의 삶. 저기 지은 사람, 옮긴 사람, 해설한 사람 다 한국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한국인의 삶. 이거 어떤 맥락일까요? 저는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는데 파리로 망명을 떠났던 서영혜라는 한국의 젊은 청년이 1929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한국의 상황, 당시 식민지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이 어느 한국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 해설을 쓴 장석흥 교수에 따르면 이 책이 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그 왜곡 성전에 길들여져서 조선을 그냥 야만 상태에 있는 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문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책이 알려지면서 간행되면서 정말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한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한국인의 어떤 그 의식 세계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서영혜인데 언제적 분입니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02년 부산 초량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18살 때 3.1 운동에 참가하고. 18살 때 3.1 운동이 있었군요. 그리고 상하이로 망명을 합니다. 상하이에서 1년 반쯤 머물다가 1920년에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초등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런저런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929년부터 프랑스어를 무기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짤막하게 예를 들면은 고려통신사라는 그 언론 기관을 설립해서 외교 선전 활동을 펼치고요. 그리고 유럽 각국의 대단히 유수한 언론에 한국 관련 글을 그리고 동아시아 관련 글을 실어서 이 유럽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실상 그리고 일본의 이 어떤 그 만행들을 알리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기도 했답니다. 예, 레지스탕스면 뭐 총을 잡고 그랬었습니까?
총까지는 아니고 레지스탕스가 꼭 그 무장 항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강렬해요, 이미지가. 예. 거기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은 어떻게 서영애 선생 알고 계십니까? 일단 몰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정 선생이 지금 서영애 선생 얘기를 쭉 하는데 네. 그 김영민 씨를 하나도 놀래키질 못했어요. 실패한 거야. 네.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제가 또 요새는 자꾸 그 정 선생이 늦게 가르쳐 줘갖고 이 책을 이북으로 사요. 그게 형체가 없어. 예, 예, 예. 지금 그 멋있는 책인 것을 못 보여드리는데. 손에 잡혀야 또 책이 읽힌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 네. 아니 이게 할 말이 좀 너무 많은데 네네. 추려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 그 아주 빈곤하던 시절에는 먹고 살기 급급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좀 채모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교양 지식 다 필요한 게 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딱 그던 건데 그중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전 세계 그러니까 독립운동 투쟁사에서 한국만큼 왕성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적국의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적국의 정치적 수장 이토기 먼저 죽이고 또 무장투쟁 단체 교육기관 이런 사례가 없댔는데 우리는 실체보다 너무 조금 알게 이제 교육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한 분이 이 서영혜라고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저자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묻혀버린 거죠. 혹시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중국을 여행하는 그 서방의 지식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야. 그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약전 전기를 썼어. 뭐 레닌 만나러 가고 사상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 보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장지략이라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마찬가지로 이 서영애라는 이 분도 김구 선생하고 같이 드골한테 레지스탕스 승리 축하 축전도 보내는데 역할도 하고 이승만이 유럽으로 와서 독립운동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다 통역해주고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수많은 인터뷰가 남아있고 유럽사에서 뭐 피카소, 호앙 미로, 아인슈타인, 루이 아라공, 바르비스, 뭐 로맹 롤랑 이급 사람들하고 다 교류하고 뭐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아마 이제 중국에서 아마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몰랐던 거예요. 야, 우리 그 한이들이 이게 이제 제일 놀란 거고 이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리고 이분 책이 참 좋은 책이구나.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있죠. 그러니까 매국노적인 인식 말고 정당한 입장이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정립돼 있었던 거예요. 서영애 선생이 글에다 쓴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주장한 거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일제 식민 통치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수탈 지배 체제적이면서 조선인들에게 불행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었는가. 이 얘기의 기본 논지가 이 책의 해설에 그리고 서영애 선생이 유럽의 각지에서 했던 수많은 인터뷰 발언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몰랐다니. 예. 근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서영애 선생이. 네. 알겠습니다. 어느 한국인의 삶, 우리 독립운동사에 잊혀졌던 한 부분, 주목받지 못했던 한 부분인데, 자, 새로운 세계를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네. 김갑수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무장 독립투쟁이나 중국에서 무장 독립투쟁이나 이 동북아시아 권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멀리 가면 미국의 이승만 중심의 뭐 외교 운동 이 정도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적 교류와 함께 놀라운 활동을 했다는 게 우리 독립투쟁사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고 이 깊이도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이 어느 서영애 선생이 쓴 어느 한국인의 삶은 역사 소설 형식으로 쓴 한국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일부는 망해가는 일본에서 어떻게 혁명할 것인가
혁명가 박선초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 추억들, 고향의 추억들. 그러니까 조선의 풍속들을 쫙 얘기해 주는 거죠. 전설, 신화들, 할머니 무릎팍에서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여러 기자들, 외국 기자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선량한지 아시느냐. 그리고 한국은 유럽의 스위스다. 아니,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바로 한국이다. 전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 자체를 교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3부는 다시 중국을 망명했다가 21년에 돌아와서 제2의 3.1운동을 모색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법정에 서지도 못하고 처형당한다는 아이고 이런 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자전적 이야기에 네네. 한국 현대사를 이제 버무린 건데 일부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극우 사이트들 이런 데 보면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는 형편없는 거고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근대화되고 먹고 살게 됐다 이 논리를 펴잖아요. 문창극 씨라고 총리로 지명됐던 그 양반도 뭐 그런 과거가 그런 분들이 때문에. 지금도 예. 정치권에도 있고 뭐 지식인 사회에 일본의 책 번역해내 갖고 아주 30만 부씩 팔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매국에 앞장서는 분들이 현재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1920년대 30년대 서영현 선생 같은 분이 뭘 기술해놨냐 이 책의 일부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가령 조선 왕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쇠망의 모습인데 그 왕조의 쇠망이 왜 존재하느냐면 가열찬 이 계급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저항 운동이에요. 조선조 전 사회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도 결국은 이 구질서를 해체하는 거대한 혁명 운동 때문에 그 근대 세계가 도래하잖아요. 이 땅에도 똑같이 그런 활기찬 기운이 존재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보면 조선은 매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혁명적 기운에 가득했던 좋은 시절인데 그쪽은 안 보고 왕조가 쇠망하니까 조선은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야 뭐 이렇게 묘사하는 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전쟁도 이 지휘부의 이야기만 갖고 주목을 하듯이 그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권력의 흥망 이런 관점으로만 보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 전에 유럽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유학 겸 망명. 이분은 프랑스에서 정규 학교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예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고 솔본 대학 나오고 고등사범 다닌 분이에요. 솔본느 나왔습니까? 네. 입학 졸업까지는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해갖고 프랑스 내에 인정받는 지식인이 됐고 저술가가 된 사람인데 이분의 80년 전의 역사 인식을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조선 말기와 그다음에 일제 강점을 당하던 시기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라는 게 이미 80년 전에 정립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90년 전이죠. 90년 전이고. 90년 전. 요즘 일본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그야말로 초베스트셀러예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여자 한국의 이영훈 씨 등 이런 사람들이 만든 책. 그게 번역돼 나왔는데 일본에서 난리 났답니다. 좋아갖고. 참 그 현상을 한국인 멸시하기 딱 좋은 책이거든. 그 현상을 서영애 선생이 지하에서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답답. 그 무슨 종족주의 그 책은 첫 출발 서문만 보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냥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의 나라고 그걸 증거로 들이댄 그 수치를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허구입니다.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무슨 책을 써서 일본인 보라고 쓴 책이 한국인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출발부터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 한국인들은 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고 다 거짓말한다. 이런 책을 써갖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하고 책 출간 기자회견 하니까 막 좌석이 모질라갖고 터질라고 그러고. 아이고 좋겠네. 좋겠네요. 인기를 많이 얻었어. 아주 아이고. 축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화 획득에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런 좋은 점도 있군요. 새로운 한류를 수출했다고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책의 주인공 박선초. 박선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혁명가로 출발합니다. 혁명 일으키기로 하는데 혁명이란 일본의 침략 야욕에 위협받는 조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해요. 좀 이 시간이 역사적 시간과 엇갈리긴 하는데 아마 갑신정변이나 동학
그 혁명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905년 무렵에. 그러니까 동학농민전쟁하고 갑신정변이 시간적 격차가 좀 있는데 이분이 소설로 압축하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썼는데 그건 뭐 소설적 그렇죠. 소설이니까요. 네. 소설적 구도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완용을 비롯한 그 친일파들의 전폭적인 지지 또 환영 속에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그 절망 속에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해요. 놀라운 게 이 책에 3.1운동 기미독립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번역됩니다. 불어로. 근데 이 불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미독립선언서 대단히 어렵잖아요. 5등은 아예 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정말 매끄럽고요. 근데 이 선언문이 번역되면서 그야말로 유럽 지성계가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서영일 선생이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으로 조선독립선언서를 불어로 번역해서 실어놨고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판으로도 번역되면서 그 당시 1920년대 스페인에서도 각광을 받았고 프랑스에서 무엇보다 이것은 출간 당해에 5세를 거듭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상황을 보면 굉장히 크게 폭넓게 읽힌 베스트셀러였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실은 뭐 그 평화를 숭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 대통령들하고 수상들에게 쭉 이 책이 전달이 돼서 읽혀서 고맙다는 답신을 받고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책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정말 그 유럽 사회에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문맹 수준이었던 유럽 사회에 한국의 위치 그리고 일본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아마 대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교사 지금 학교 선생님 계신 분들이요. 기억해 두세요. 제목이 어느 한국인의 삶 서영해 지음이고 역사공간 출판이에요. 꼭 선생님들 이 책 사서 읽으시고 학생들한테 뭐라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선조가 이랬다더라. 왜냐하면 이 책에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 인터뷰한 거 강연하는 거 학교 세운 거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묻어놓고 살았거든. 선생님들이 꼭 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요. 책의 한 부분인데 한국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서영애 선생의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